좀 쉬셨나요? 어렵진 않죠? 보호관찰이 이렇게 좀 변해오는 거, 그 이념이 변해왔다는 이야기였는데 이번 시간에 조금 더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 우리 친구들 잘 지냈나 볼까요? 이태우, 김종원, 종원이도 지난 시간 만났죠? 임혜선, 그리고 전민석, 정인아, 선주 마음이 많이 바쁜가요? 4학년이면 지금좀 굉장히 준비도 할 게 많고 어, 좀 힘들기도 하죠. 이제 학창 시절 떠나서 뭔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자, 보호관찰이 변해왔다는 건 그렇게 원래의 어떤 사회 복귀적 이념에서 이제 좀 신보수적인 것, 통제가 강화되었다 이렇게 사는 게 가장 편해요. 이야기가. 왜냐하면은 뭔가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았다. 신보수주의라고 그런 형사정책적 기조가 흘러온 것은 공공의 안전, 개인의 어떤 보호보다는 사회가 안전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다. 어느 것이 또 정의냐, 공정이냐, 법적으로 어떤 것이 사법적인 어떤 정의성이란 거 어디에 있느냐, 정의라는 것. 잘못했으면 처벌을 더 받아야 된다. 당연한 거다, 그건. 동일한 범죄는 동등한 처우, 동등한 처벌,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된다. 잘못한 애들은 보다 더 엄중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이런 어떤 법감정, 형사정책 기조가 보호관찰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각국은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예전에는 뒷문 정책으로 보다 더 좀 빨리 내보내서 사회에서 케어하는 보호관찰부 가석방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가석방이 나가면 의례적으로 당연히 거의 많은 범죄들의 보호관찰에 붙이는. 전자발찌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처음에는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채웠다가 살인, 강도 등 강력범들에게 채우고 갈수록 전자발찌도 더 착용이 보호관찰 내보내면서도 늘어나는데, 더구나 형기를 마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채우고 가택 구금을 하고 전자감시 체제를 갖게 하는 것, 받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조두순 같은. 물론 우리 사회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어찌 보면은 자기 형기를 다 채웠잖아요. 이만큼 보호관찰이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같이 통제적이다, 이렇게 변해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러한 보호관찰에 대한 형사정책적 기능, 그 의의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료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교재가 있는 학생들은 교재를 보면서 따라오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크게 보호관찰에서 형사정책적 기능은 사회복귀적 측면에서, 리해빌리테이션적 측면에서 우리 사회 어떻게 잘 돌려보낼까, 어떻게 보호하고 처우하고 변화시킬까, 이런 측면에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시설 내 처우, 소위 구금으로부터 오는 폐해를 방지하자. 구금의 폐해를 방지하자. 세 번째는 오늘날 형사정책의 어떤 주요 이슈와 관련지어서 과연 이게 더
소위 우리가 코스트 베네피트 애널리시스 그러잖아요. 모든 정책은 비용 대 효과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호관찰은 그렇게 효과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범죄 통제가 효과적인가? 그리고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게 오늘날 방향을 좀 그쪽이 중요시되고 있는 피해자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갖고 있는 것이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기능이죠. 첫 번째는 사회복귀에 따른 기능. 사회복귀 이념. 사회복귀 이념이 설사 만약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뭘 갖고 있죠? 그래요. 그 사람을 배려하고 변화시키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효과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우리 사회가 케어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적응하지 못했거나 원치 않았는데 달렸던 방법이 없었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왔다면 그런 부분들 다시 이 사람들이 또 그래서 범죄를 하고 교도소에 설사 갔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로 다시 돌아올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어떻게 잘 돌아오게 할 것인지, 또 우리 사회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잘 복귀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더구나 어떤 범죄에 대해서 엄벌에만 처하고 동일한 범죄에 동등한 처우만 한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른 사정이 있고 특성이 있잖아요. 상황 다른이 다른 어떤 사정이란 게 있고 범죄를 하게 된 상황들, 그러한 그에 처한 상황 사정이라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에서도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분류 심사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특성을, 그 사람의 문제점이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소위 그에 상응한 처우를 하는 것이 교정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별 처우, 또 그 특성에 맞는 전문적 처우가 필요하다. 사회복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부분. 개별화와 전문화. 그래서 교정을 시작할 때 참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 그 문제에 맞는 치료를 해야 돼. 라고 하는 부분들. 그렇게 해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요즘은 맞춤형 처우 그런 말도 씁니다만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개별 처우, 그 사람의 적합한, 우리는 교정에서 상응한 그런 표현을 잘 씁니다만 두 번째는 정말 변화시키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서 보다 풍부한 처우 프로그램들, 사회적 심리 서비스를 포함한 그러한 또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보호관찰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시설 내에 있는 것보다는 사회 내에서 보다 개방적으로 확장되고 연계성이 좋은 처우들을 해낼 수 있다. 보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처우에. 가장 유리한 점이겠죠. 유럽의 학자들이 일본의 교정을 비판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일본에는 교정이 없다. 마치 하는 걸 보면 멍석이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 같다. 제가 일본의 교정 시설을 돌아보고 중국을 돌아봤을 때 그렇게 비판받을 만하구나. 굉장히 엄격한데 가둬둔 상태에서 보다 좀 확장성 있는 다양한 이런 처우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보호관찰은 우리보다 훨씬 빨리
그 부분을 도입했고, 또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또 피해자 학이라는 학문은 또 굉장히 발전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피해자에 대한 최근에는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뭔가 좀 개방성과 확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해 보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 복귀 이념에서 중요한 게 개인만 변화한다고 해서 될까? 낙인이 찍혀서 돌아온 수용자, 다시 돌아왔을 때 발붙일 데가 없는 사회, 지역사회, 그리고 전혀 개선되지 않는 자기의 환경들. 그래서 오늘날의 교정 이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리인테그레이션, 재통합. 개인도 변화해야 되고 사회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한번 재통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사회 복귀 이념에 따른 어떤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재통합한다는 말은 지역사회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관계성을 많이 확보해 주는 거예요. 커뮤니티 베이스드, 커뮤니티, 그 지역은 베이스드 코렉션스, 그러니까 지역에 근거한 교정, 지역에 근거한 베이스드 온 커뮤니티, 이런 부분이 사회 복귀에 더 효과적이다. 두 번째는 이제 시설 내 최후 대안으로서의 기능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교정학 공부하면서 워낙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죠. 교도소에 들어가면 범죄성이 더 없어지고 개선돼야 되는데 오히려 범죄성이 더 심화된다? 세탁소를 보내서 옷을 깨끗하게 빨아오라 그랬더니 염색 공장에 다녀온 것 같다. 세탁소가 아닌 염색 공장입니다. 교도소는. 어떤 평원까지 심하게 썼냐면 범죄를 만들어내는 자궁 같은 곳이다. 오히려 범죄를 학습하는 곳이다. 범죄 대학이다. 시설 내 구금으로 오는 폐해를 이야기해요. 또 구금시켰을 때 갖게 되는 게 뭐죠? 그렇죠. 낙인이죠. 라벨링 시키는. 낙인을 찍어서. 정말 심한 낙인 같은 걸 표시를 해놓은 게 뭘까요? 우리 그 주홍 글씨라는 거 생각하죠. 들죠, 여러분들이. 나는 간통했던 사람입니다라고 주홍 글씨를 새겨서 그게 완전 라벨링을 만든. 이건 우리 집 말이에요, 여러분. 불도장을 찍어서 이런 라벨을 찍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이야. 어디 발붙일 데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자발찌를 차고 나가서 열심히 그래도 살아보려고 일을 하는데 겨울에는 좀 낫대요. 직접 이 당사자들이나 그 사람들 케어했던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전자발찌 좀 어떻게 안 채우더라도 아주 소형으로 좀 안 보이고 관리만 하게 할 수 없나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자, 전자발찌를 채웠더니 오히려 사회 적응이 안 된대요. 전자발찌를 차고 고향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부모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장화 속에 겨울에 방화나 속에 숨겼는데 여름이 되니까 늘 방화를 신을 수도 없고 옷도 얇아지고 짧아지고 하다 보니까 전자발찌가 드러나면 갑자기 회사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전부 의심의 눈초리로 그 사람을 본대요. 정말 이런 건 정말 심한 나벨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관 그런 부분으로부터 교도소를 가지 않으면 밖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설사 어떤 보호관찰을 받더라도 혼자 경찰서에 다녀오거나 정해진 시간에 어디 가서 사회봉사 명령을 수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드러나지 않잖아요. 범죄인이라는 게. 이런 효과들이 낙인의 오명으로 대피할 수 있다. 낙인의 폐해로부터.
그리고 이제 시설의 최후 대안으로서의 기능으로 좋은 것은 과밀 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교도소가 꽉 차 있는데 늘 교도소는 과밀 현상을 어느 나라나 다 보이고 있는데 안문 정책식의 프로베이션 같은 거 그렇죠. 여기서 교정교화를 밖에서 시키는. 교도소에 가지 않도록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이나 또는 보호관찰부, 기소유예, 보호관찰부, 집행유예 같은 이걸 안문정책이라고 하죠. 후문정책은 뭘까요? 뒷문정책은. 그렇죠. 일정 기간에 자력 개선의 노력이 보이고 범죄성이 이제 좀 해소되었다. 피해자 감정도 해소되었다마니 그러면은 우리 사회 내에서 처우하는 게 좋겠다. 그럼 보호관찰 그냥 보낼 수는 없으니 보호관찰부 가석방으로 감시의 기능도 있지만 잘 재활해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거. 어찌 되었건 보호관찰은 상당히 과밀 수용을 해소하는 기능도 한다. 이제 형사사법 체계의 이슈와 관련지어서 어떻게 하면 보다 범죄성을 실효성 있게 사실 뭐 가둬두고 처벌을 하지 않아서 범죄가 계속 더 일어나나요? 일반 예방 효과든 특별 예방 효과든 간에 범죄들 인류사와 함께 있었고 미래에도 저는 있으리라고 일정한 숫자로는 우리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하나요. 이 지구상에 재화는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잖아요. 욕망. 누구나 좋은 차, 좋은 집, 능력 있는 또는 능력 있는 남자, 좋은 능력 있는 여성, 예쁜 여성, 뭐 누구나 갖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마음은 다 욕망은 무한한데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재화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도 하지만 좋은 집안, 좋은 교육 환경, 좋은 친구 이런 부분들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못 갖는 사람. 정상적인 사회 기회 구조 속에서 내 것을 정상적으로 못 갖는다면 욕망은 똑같고 무한한데 그래서 저는 일정량의 범죄는 우리 사회에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국가는 그걸 어떻게 통제해서 그 위험성으로부터 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관리할까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보다 실효성이 있으면 좋겠죠. 과연 가장 효과적인 범죄 통제 정책은 뭘까요? 범죄를 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놓여 있어야 되고 설사 잘못해서 범죄를 하고 왔더라도 재범을 하지 않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될 만큼의 또 다른 기회를 주어질 수 있는 사회 이런 부분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오랜 역사를 범죄와 함께 처벌에 대한 오랜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팔조금법 그리고 정말 그 많은 생명형, 신체형, 재산형 다 해왔지만 효과적이지 않네. 인권 침해만 있었네.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네. 그래서 사회복귀 이념으로 그러한 노력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는 비판은 있지만
그래도 가장 효과적인 건 뭘까요? 우리 사회가 범죄 환경으로부터 조금 더 개선되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토마스 쿤이라는 학자가 이런 표현을 써요. 사회와 범죄와의 관계는 어쩌면 늪과 모기와의 관계와 같다. 늪이 있는데 모기가 안 생길까요? 아무리 잡아도. 우리 사회가 범죄가 생성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건들이라면 처벌만 능사일까요? 제가 학위 논문을 쓰게 된 이유나 또는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어떤 하나의 그 이야기가 슬럼가인 미국의 어떤 흑인들이 살던 마을에 많이 환경이 바뀌었었대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면 거기에는 상가가 들어가고, 상가가 번창하면 은행이 따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에 건물들이, 높은 건물들에 좋은 건물 들어서고, 불빛이 많이 밝아지고 저녁에. 그래서 미국의 흑인들이 거주하던 마을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큰 백화점이 들어오게 되고, 은행이 따라 들어가고, 성공한 흑인들이 돌아와서 집을 개축하고, 범죄율이 확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관의 논문을 그쪽으로 썼던 거예요. 사회 재통합 모형의 어떠한 모델로서 그 지역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는 오늘날 형사정책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용 효과성인데, 모든 정책은 코스트, 베니핏, 애널리시스가 이루어지죠. 비용 대 효과 분석. 많이 가둬놓는 시설들에서는 시설의 비용, 거기를 관리하는 사람들의 문제, 엄청난 비용이 들죠. 1년에 우리가 수용자를 가둬두는 비용이 얼마쯤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1인당 1년 가둬두는 비용이 지금 2,500만 원이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리기가, 매년 아무튼 몇 년 전부터 2,200만 원, 2,300만 원, 2,400만 원 매년 1인당 관리 비용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해요? 수용자를 잘 교육시키려고 직업훈련을 시키고, 그러한 수용자를 어떤 고용주가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수용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돈을 줘요. 고용주에게도 처음에는 600만 원을 줬는데 지금은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잘 데리고 있어 달라고, 고맙다고 국가가. 왜 그럴까요? 워낙 범죄로 인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1년에 범죄로 인한 직접적 피해 금액을 1980년대에 벌써 183조인가로 우리가 한번 뽑아봤어요. 그건 법무부하고 형사정책연구원하고 함께해서 1980년대 초에 근 200조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범죄 직접적 피해 금액이. 그리고 1인당 들어가는 1년에 수용 비용이 2,500만 원쯤 된다. 법무부 1년 예산이 벌써 2조가 넘은 지가 몇 년 됐는데 그 절반 이상을 교정 비용이다. 국가 예산도.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그렇다. 오늘날 이제 보호관찰이나 교정 보호관찰, 특히 보호관찰에서도 갱생보호 쪽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신경 쓰는 게 이제 피해자 정책. 피해자는 누구죠? 그렇죠. 당연히 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 당사자도 있지만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과 또 지역사회가 함께 다 피해자로. 그동안은 피해자가 어디 가버렸었어요. 늘 국가가 피해자 쪽에서 검사, 원고인, 범죄자는 변호사를 통해서 또는 뭐 변호사를 또 선임하지 않으면 요즘 뭐 국선 변호인도 선임합니다만, 그런데 피해자가 끼어들 공간이 없는 거예요, 자리가. 그리고 피해자의 고통은 누구도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거예요. 보호관찰에서는 이제 정말 피해자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피해자 정책, 피해자 친화성 정책들. 가장 지금 발전적으로 시작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을 예로 들 수 있어요.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도 지금 보호관찰과 특히 갱생보호 쪽에서는 이제는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보호에 대한 정책들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이런 측면들이 형사정책에 있어서 보호관찰이 갖는 어떤 기능들이다. 굳이 나누어서 설명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뭐죠? 사회복귀적 측면에서 개별초우 효과성. 두 번째는 시설 내 처우의 어떤 대안으로서 구금의 폐해를 막을 수 있고 낙인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고 또 교도소 내의 어떤 과밀수용도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정책적으로 오늘날 형사정책적 기능으로도 이게 더 효과적이다. 보호관찰이 가장. 그리고 비용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또 우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어떤 생각이 든가요? 형사정책에 꽂힐 수 있는 가장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접근법들이 보호관찰이 다양하게 해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이었느냐? 보다 엄벌에 처해야 된다. 아니다. 사회 내에서가 아니라 멀리 높은 담안에 아주 오랫동안 격리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한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 설사 지금 보호관찰이 강경화되고 어떤 보수적이고 응보론적으로 운영된다 하더라도 보호관찰은 형사정책적으로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는 외국의 보호관찰 제도를 살펴본 거와 아울러서 가장 오늘 마지막 이야기했던 피해자에 대한 관심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원상회복적인 사법 원상회복적일까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곁들이고 그 분야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하나 내줄 겁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